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11주차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가 정보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대기업이니까 이런 거보담도 진정하게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또 버는 것도 있지만 이제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비율 공식 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정보, 자, 주식에 관련된 정보는 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지, 또 정책,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 이런 요소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토대로 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데, 주식을 전부 다 투자하기 전에는,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죠. 블루오션에, 내가 투자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막상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주식 투자에서의 이익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주식은 왜 사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시세 차익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비싸게 팔면은 매매 차익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배당금에 관련된 거예요. 보통이 그 주식을 사게 되면 보통 그 기업이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현금 배당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당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이 일반적인 그 통상적인 그 현금 배당을 하는 기업체들 보게 되면 대기업들 많이 있죠. 그죠? 삼성이라든지 현대 LG, SK, 이런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현금 배당을 할 때는 한 해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주주들한테 자기 주식 비율만큼을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배당금, 현금 배당금이 은행의 그 금리보다도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언제 시점을 기준해서 받느냐 하면 12월 31일 현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안에서 주총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은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하게 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권에는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보통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경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 회의만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이익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회사의 가장 중대한 그런 부분을 처리할 때 발언권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의결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 투자의 리스크, 즉 위험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주식에 관련된 것은 그때그때마다 시장의 가격이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공정가치는 늘 변하잖아요. 매매 체결에 따라서 우리가 매번 가격 단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시세 차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원금 손실을 입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원금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투자한 거 부분을 내가 그 손실을 입는 거니까 아무래도 위험 리스크다 이렇게 보죠. 이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정적인 영향, 그 가격, 주식 가격에 어떤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뭐든지 그렇죠.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도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해당 주식이 속한 산업이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전쟁이 나도 살아나는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그에 반해서 뭐 의약품이라든지 소독약 또 마스크 또 이런 그 정밀기계 중에서 뭐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그 기업들은 전부 다가 주식들이 상한가를 치거나 상당히 그 기업 이윤을 많이 추구를 하는 경우들이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경영 부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주식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서비스의 부실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상품이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가 부진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제는 어때요? 너무나 그 정보 같은 거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매장당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가만히 안 있죠. 뭐 불매운동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출이 딱 끊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뭐 우리가 이제 비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끔 그 전단지에 보게 되면 뭐 스포츠 용품 중에서 뭐 망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장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저희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이제 프로스펙스나 국제상사, 스펙스나 뭐 이런 신발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스펙스는 안 나오지만 프로스펙스라는 그런 신발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은요, 프로스펙스 가격은 거의 나이키보다 뭐 몇천 원 정도 싼 그 정도 수준이라 상당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뭐 아식스나 뭐 퓨마라든지 뭐 이런 그 수준의 그 가격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도가 나고 도산을 됐는데 다시 이제 회생 절차를 거쳐서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국제 상사라고 해서. 하지만 가격이 한번 그 소비자들의 이미지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 상품이나 서비스, 이 브랜드 가치에 흠집이 잡히게 되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면 주식이 상장이 폐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가 없고요. 또 회사가 도산이 되게 되면 결론은 그 주식은 휴지가 돼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휴지가 되면 한 푼도 걷지 못한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지인 때문에 노량진에 있는 모 학원에 있는 대표가 이런 저희 같은 그 교수들한테 다 주식을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뭐 10배 이상은 올라갈 거니까 사라.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사기로 해서 휴지가 돼버린 그런 해서 좀 돈을 좀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그 환금성의 위험도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 여기서 이 환금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법정 관리가 들어가거나 문제시화되는 그런 경우에는 거래 중지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증권회사의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이 거래를 보게 되면,
제가 그 빨간색으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박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매수할 것이냐 또 매도할 것이냐 요런 이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뭐 비밀번호를 찍고 그 다음에 내가 몇 주 몇 주를 팔겠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매수와 매도를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 방법에서 매매 체결 방법을 잠깐 이제 보게 되면 보통이 우리 이제 주식 시장, 즉 한국 거래소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오전장이 9시서부터 열려서 3시 30분이면 이제 마무리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매매 체결 방식은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가격하고 또 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할 때는 어때요? 가장 높은 가격을 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고요. 또 파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는 경우에는 높은 가격, 파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 투자자들이 구매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간상으로 접수가 돼서 그 먼저 한 사람들이 쭉 체결이 되고 나서 나중에 순서대로 차례가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거래 방법에서는 일단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 거래에서 일단은 세금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과세 문제라든지 또 증권에서 사이트 상에서의 거래 비용들이 발생하죠. 사거나 팔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보통이 뭐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자하고 똑같아요. 은행 예금에서 이자할 때도 우리가 이 15.4%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처럼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4%다. 그럼 배당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15.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세금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매도를 하게 되면 농특세라고 하죠. 농어촌 특별세가 0.15% 정도가 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 이제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매도 가격에 대해서 거래세가 부과가 돼요. 그게 이제 0.3% 정도가 되는데, 그럼 아까 농특세하고 우리가 거래세가 0.3%니까 결론적으로 0.45% 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거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0.45% 정도를 거래세를 내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농특세하고 거래세하고 다 하니까 200만 원 거래했다면 한 9천 원 정도 우리가 이제 떼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0.3%, 그 다음에 농특세가 0.15%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과세나 이제 거래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금이 붙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기관에다가 우리가 이제 거래 수수료 내는 경우 있죠. 뭐 이렇게 나 이거 뭐 얼마큼 투자를 좀 하게끔 해달라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그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도 0.001% 에서 0.5%. 각 그 회사마다 약간씩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지금서부터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제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그 고급 정보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식회사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만 그 보유하는 그런 정보지 외부 투자자들한테 이런 정보를 공개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죠. 재무제표를 보거나 또 공시되는 그런 그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고서 우리가 이 주식회사의 시장 가치하고 장부 금액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우량 회사인지 저가의 회사인지 아니면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이런 것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율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먼저 첫 번째 주당 순이익이에요. 자, 이 주당 순이익은 뭐냐면 한 주당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 생겼는데, 자,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 생겼는데 이 회사가 총 100주를 발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주에 순이익은 1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죠. 그만한 값어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이익이 얼마큼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EP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그래서 이 주당 순이익은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 몇 배로 주가로 나타내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퍼나 PBR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토대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이 보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퍼나 PBR이나 일일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로 주식 그 투자하는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보는데, 일단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 순이익이 몇 배가 주가로 나타내는가 이런 부분. 순자산 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한 주당 주가를 몇 배로 창출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순자산 비율은 이런 얘기예요. 10,000원을 내가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익이 1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0배 정도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익을 올린 꼴이 된 거잖아요. 자본을 늘린 꼴이 되잖아요.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만 원이 됐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현금 흐름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몇 배의 주당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매출액 비율이 있어요.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 정도가 되는가, PSR. 그 다음에 이제 토빙큐에 그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제 자본의 대체 비용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 가치에 관련된 내용을 자본의 대체 비용으로 나눈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흡수 합병을 한다거나 할 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신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져볼 때 토빙큐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한 주 보유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현금 배당을 보유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거 현금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 이 배당 수익률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현금 배당을 많이 주식을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현금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은행보다 더 이자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잠깐만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얘기하죠. 일단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서 자 주당 순이익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한 주당의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12,000원 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한 주당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주당 순이익이. 그러면 12,000원에서 자 12,000원 나누기 5,000원 하게 되면 지금 2.4 퍼가 2.4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이익 발행 주식으로 나누게 되면 한 주가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2.4다. 뭐 2.4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0원 나누기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2,000원 나누기 2만 하게 되면 자 보통 0.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주당 순이익을 나눴을 때 있어서
퍼가 높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내리거나 결산기에 반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자본금의 변화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주가가 주당 순이익이 몇 배인가 이런 거를 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은 평균적인 그런 상태인데 주가가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주가가 높이 평가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이제 평가되는 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좀 낮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좀 안 좋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 주당 순이익이 낮은 경우, 이렇게 낮은 경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높은 경우가 있고 주가가 주당 순이익은 평균적이다. 이런 얘기. 주가는 평균인데 반대로 주당 순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들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동종업이 있어서 뭐 완구회사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A, B, C가 있을 때 있어서 주당 순이익이 주가는 평균이에요. 보통이 한 12,000원씩 이렇게 이제 주가가 형성이 돼서 가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보통 이제 뭐 10,000원이다라고 했는데 한 회사가 너무나 현저하게 6,000원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B 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이 좀 낮아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퍼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서 동종업을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순자산 비율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순자산 비율은 제가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즉 투자한 금액,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을 우리가 이제 순자산 이렇게 자본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PBR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즉 자본을 얘기하는 건데,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 가치, 거래되고 있는 거고, 장부 가치다는 얘기는 내가 구입한, 취득한,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치,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가치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PBR이 높아지게 되면 주가가 너무 높거나 또는 그 주당 순자산, 자본이 너무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비율이 일단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과대평가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또 반대로 이제 낮게 이제 하는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과소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PBR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비율이 높거나 또 낮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현금의 흐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한 주당의 현금 흐름으로 이제 나누게 돼요. 일단 PCR이 낮게 되게 되면 주가가 일단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저평가된 주식을 애널리스트들이 찾으러 다녀요. 왜냐하면 PCR이 낮게 되면 저평가가 된 거니까 나중에 이 회사의 주식은 상한가를 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PCR이 낮으면 그런 부분들만 찾아서 뭐 증권방송에서 이 회사는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또 시대 또는 경제 흐름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최적의 투자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PCR에 관련된 거. 그럼 이제 PER하고 PCR하고 우리가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PCR이 낮게 되고 주가는 낮은 것이 되고 뭐 PR에 대해서 낮지만 PCR이 높다면 주가가 낮다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일단 중요한 건 PCR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그 성장성이나 또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게 되면 PC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의 각각의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종속적이 이렇게 묶여 있는 기업이 아니라 개별적인 기업들에서 최대 그 자금 동원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 뭐 위기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얼마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등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침체가 됐을 때 이런 것 등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그런 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면 도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성 이런 것 등을 표시하는 흐름의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PCR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되게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되게 침체 상황에 돼 있는 상태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보통 안정성에 관련된 투자 지표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매출액 비율이에요. PSR이라고 이제 보통인데 주가에서 그 주당 매출액에 관련된 것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신생 그 벤처 기업은 매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그 공식은 활용을 안 하겠죠. 만약에 이거를 신생기업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뭐 그랬다고 절대값을 입혀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신생기업은 이 공식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그런 그 매출액이 좋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니까 결론은 이윤 추구를 하는데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매출액이 많은 그 회사는 이익도 좋으니까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토빙 Q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경제 주식에 대한 지표 분석을 하는데 일단 이 경제학자죠, 토비는. 그래서 이 기업의 인수합병, 또 청산 가치,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M&A라고 하잖아요. 기업 헌팅 회사를 이제 얘기하는데 인수를 할 때 과연 올바르게 싸게 또 좋게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합병을 할 때 건전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1보다 Q의 값이 크는 경우에는 신규로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Q가 1보다 1이 더 크다라고 할 때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Q나 1 값이 같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데 대체 투자를 한다. 대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왜 콜라 아니면 사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쪽.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이제 토빙 Q는 인수합병에 관련돼서 그 Q 값을 토대로 해서 1과 비교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Q 값을 기준해서 그 기업 가치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신규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야 합병하지 마, 새로 차려 이런 얘기, 아니면 1이 더 컸을 때는 야 그러지 말고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M&A를 하거나 또 할 때 그 기업의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토빈의 Q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많이 이런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우선주를 구매한 분들은 이 배당 수익률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주 중에서도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배당 수익률에 관련된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금리보다도 더 좋은 그런 부분을 얻을 수 있고 또 시세 차익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돈이 많은 그 집안들 있잖아요.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 보통 10년이 지나게 되면 증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증여세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 학생 부모님이 계신다면 빨리 학생한테 물려주는 것이 돈을 물려주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모님한테 가셔서 물려줄 거 있으면 빨리 한 살이라도 적을 때 물려주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집 나가라고 한다고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일단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배당금을 일단 현재 주가로 나눈 그 값을 우리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배당금이 현재 주가의 몇 퍼센트이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죠? 상당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회사의 주가는 되게 우량주 회사이면서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예전에 보면 녹십자라든지 뭐 이런 의약품 계통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량주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식이고요.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주식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 이제 돼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를 제가 봤더니, 독립해서 이제 자취 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생애 첫 전세 자금을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더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독립해서 사는 경우에 보증금을 이제 뜯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련돼서 계약을 하는데 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에도 이 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아주 그 질이 나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을 제가 보니까 지역 신문지 뭐 가로수, 벼룩시장 뭐 이런 데에서 집을 보고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전세금이라든지 또는 그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뜯기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고, 저 또한 제가 20대 때 잘 그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뜯기는 그런 사례를 한번 겪을 뻔한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윗분들 도움으로 인해서 다 받아내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되게 많이 기간 동안의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전세 사기 방지 또 보증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막는 그 원고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먼저 일단은 계약을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그 소유권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요. 빌라를 이제 계약을 해서 서울 변두리 쪽에, 물론 이제 자수성가를 저는 이제 하는 상태라 처음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변두리 쪽, 그쪽에 이제 빌라를 얻었는데, 그 부동산에서 자기가 이제 그 계약을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이제 믿고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땅 주인하고 빌라 건물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빌라 건물 주인이 그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몰랐죠. 새 빌라인데 상당히 깨끗하고 저렴하게 나온 거나 몰랐죠. 나중에 이제 그 빌라를 전세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놓으려고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부 다 다른 부동산에서 다 모르쇠하고 나 이런 거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그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약했던 그 부동산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책임져라 그랬더니 뭐 막무가내로 막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가 나잖아요.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했더니 그때 마지못해서 처리를 하고 나왔는데, 나머지 그 8가구 중에서 7가구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무사히 빠져나갔는데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도장을 찍을 때도 토지의 소유주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주가 도장이 2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3사람이다 그러면 3사람 다 찍어야 되고, 근데 그 계약서에는 건물주만 있고 토지 주인이 없어서 나중에 토지 주인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야 건물 헐어 이렇게 하게 되면 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법에 관련된 법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변수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왜 수수료 같은 걸 아끼기 위해서 벼룩시장이나 뭐 가로수나 지역신문지에 보고 나서 집을 계약하는 거는 제가 권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기꾼 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부러 주인 모르게 그 전전세에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이렇게 하고 나서 뜯기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꼭 부탁드릴게요. 중개사 수수료 아끼려다가 오히려 그 몇 배 이상의 돈을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자기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윗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어르신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전세금을 떼이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달려가 볼까 합니다. 자, 지금 그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현 정부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갭 투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 초창기 때죠. 이 문재인 초창기 정부 때 갭 투자가 뭐냐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 집을 살 때 1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를 갖다가 보통이 80%에서 90%까지 전세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억짜리 집을 1,000만 원만 자기가 투자를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전세금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집은 산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깡통 전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 집값이 1억짜리 집이 7천만 원이 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돼요? 투자를 했던 1,000만 원도 까먹지만 전세를 나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금이 내가 8천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6천으로 뚝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도망을 가는 경우나 연락을 안 하거나 또 이걸 부동산에 내놔도 거래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전세 자금을 쉽게 빼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깡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만약에 경매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가 뭐예요? 다른 데 계속 갭 투자하면서 다른 데다 벌려놓은 것들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입자들이 그 부분을 고스란히 손실액을 메꾸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에서 우리가 입주자들이 내가 이 계약서 부분을 확인 날짜를 받게 되는데 이 확인 날짜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제일 먼저 국세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채권자 우선순위로 들어가는데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게 1순위고 내가 이제 전세로 들어간 게 2순위예요. 그렇게 되면 순위가 1순위인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은 돈이 남았을 때 세입자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광역시냐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만약에 보증금을 내고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끝까지 보증금 떨어질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끝까지 왜 안 나가냐, 뭐 이사비 주겠다, 내보낸다, 경매를 받은 사람이 막 이렇게 되게 되면 보증금 끝까지 살고 나면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전세죠. 전세 그 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세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하게 되면 그 세입 날짜 있죠.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게 되면 날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날짜를 받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채권의 우선순위를 꼭 보셔야 돼요. 담보가 얼마큼 잡혀 있는지 이런 것 등이 여러분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차 강조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사무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그날 띈 거예요. 미리 며칠 전 띈 거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띄어서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져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물이 새니 안 새니 이건 차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년생들이 제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집만 보고서 물 잘 나오는지 이런 것만 보고 혹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로 돼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관계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건물, 그 다음에 토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도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1년에 2번 나와요.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은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공동주택 집합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렇게 등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등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왜 주민력 등본은 사람에 대해서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만든 부동산에 대한 등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 토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 세 가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띄어서 될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어리버리하고 바보 같으면 대충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내가 배상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이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 매진해야 되고 법원 쫓아다니고 이런 시간들이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무지함 때문에 손발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것은 이런 등기부등본 정도는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일단 그 표제부는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언제 등기가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소유권 주소지 요 부분이 이 표제부의 첫 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내역이 무슨 번지의 몇 층에 몇 건물, 3층에 있다, 얼마, 뭐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볍게 이 건물에 대한 내용, 만약에 토지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지금 건물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토지였다 그러면 토지. 이게 집합 건물인 경우는 아파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층서부터 15층까지 있다. 그러면 15층에 관련돼서 몇 평방미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전용 면적, 공유 면적, 이런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표제부 양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물이냐, 토지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 아까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표제부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집은 꼭 알아야 돼요. 그 집의 주소가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이 등기부에 대한 것을 잘못 착각을 해서 엉뚱한 걸 띄게 되면 이거 확인을 안 한 것도 나중에 뭐랄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계약법에 의해서 꼭 이 주소 같은 경우라든지 소유권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요. 자, 표제부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죠. 아까 같이 주소, 집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평방미터, 전용 면적, 공유 면적,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라는 게 있어요. 갑구, 또 을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이 등기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갑구와 을구는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표제부도 중요하지만 갑구, 을구는 이 소유권에 관련되는 그 내용에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아까 같이 근저당 설정을 해서 은행의 1순위, 내가 2순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주택이에요. 나중에 이 경매가 들어오는 아까 같이 집주인이 경매를 당했어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집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자가 누구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갑구하고 을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고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진짜 경매로 해서 그냥 쪽박차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아주 그냥 질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TV에 보게 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또 B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C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줘가지고 한 집에 전세권자가 세 사람이 들어와서 소송 사건이 있었던 경우가 있죠. 그놈은 도망을 갔어요. 중개사하고 끼고서 사고를 쳤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게 되면 뭐 1억 보험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해도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을구서부터 보게 되면 갑구에는 아까 소유권에 관련된 게 나왔다면, 을구에는 이 근저당 설정하는 거, 질권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을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차입을 하게 되면,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순위에 뭐 국민은행, 2순위에 뭐 한일은행, 뭐 아니는 뭐 우리은행 이렇게 돼 있고요. 3순위가 나요. 그러면 나는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을구 같은 경우는 채권자 우선순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자들이 많이 있다. 1순위가 이제 국가잖아요. 국세예요, 국세. 그래서 이 세금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있다 그러게 되면 꼭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주변에 이런 거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이런 집에는 어떻다 저떻다 얘기 설명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기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전세금 같은 경우가 큰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야지만 내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 우선순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채권자들이 많거나 그러면 굳이 이 전세권 설정을 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후순위인 경우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을구 부분 근저당 채권자의 순위를 나타내는 게 을구다. 갑구는 뭐를 나타내냐면 소유권에 관련된 거예요. 집주인이 누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권일자와 접수일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등기가 있는 집인지 아닌지, 또 언제 등기가 접수돼서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날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배당을 이제 경매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순위였어요. 근데 이 날짜, 이 1순위보다 낮게, 내가 이 등록을 하게 되면 순위가 일자별로 우리가 경매 배당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 국세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뭐를 기준해서? 날짜, 접수 날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히 확인하는 게 갑구와 을구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 전세금 같은 경우를 뜯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뜯기게 된다면, 뭐 5천이 됐건 1억이 됐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뺏기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다 등기부등본 띄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띄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에요. 또 전세, 또 월세 이런 것들은 등기부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 실물을 보셔야 돼요. 그 집 방 안에 어떤 사람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다 봐야 돼요.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이 공사대금을 안 줘가지고 유치권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가 이 계약을 하고 들어갈 때 얘네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을 뭐 땜질이 아니라 용접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앞전에 그 뉴스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수도를 못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발품을 팔아서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아파트고 이런 부분적인 것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꼭 중요한 것은 등기부, 일단 등본을 떼어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어떻다는 소문 정도, 부동산 몇 군데 들어가서 이 아파트 어때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파트에 대해서 정보를 쭉 얘기를 해줘요. 뭐 이 아파트는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를 꼼꼼히 들어서 마음에 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유관계, 등기부 관계, 이런 부동산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표제부 아까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갑구, 여기 이제 보면 소유권 이전, 접수, 등기 원인. 소유권에 관련된 게 이제 갑구에 대해서 나오고요. 을구는 이제 아까처럼 질권, 근저당이라든지 전세권 설정된. 지금 이 전세권 설정한 사람은 지금 2순위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최고 금액이 1억에 대해서 지금 채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경매 들어가면 이 친구가 1순위고 그 다음에 내가 2순위예요. 예, 전세금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국세가 있으면 이 국세가 1순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구 을구란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나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뭐 벼룩시장 가로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 절약을 하려다가 뜯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 적은 돈도 아닌데 돈 아끼려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조심하셔서 자기 자산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